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는 멕시코 만류에 조각배를 띄우고 혼자 고기잡이 하는 노인이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날이 84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처음 40일은 한 소년이 같이 있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 40일이나 계속되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은 이제 살라오를 만났다고 했다. 살라오란 스페인어로 최악의 불운을 뜻하는 말이다. 소년은 부모의 명령으로 다른 배로 옮겨 탔고 그 배는 고기잡이를 나간 첫 주에 큼직한 고기를 3마리나 잡았다. 노인이 날마다 빈 배로 돌아오는 것이 소년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슴이 아팠다. 그는 늘 노인을 마중 나가 휘감겨버린 �낚싯줄이랑 갈퀴랑 작살, 그리고 돛대에 둘둘 말아두었던 돛 등을 챙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돛은 밀가루 부대로 여기저기 기운 것이어서 그것을 말아 올리면 영원한 패배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보였다. 노인은 야위고 초췌했으며 목덜미에는 깊은 주름살이 잡혀 있었다. 열대의 바다가 반사하는 태양의 열기 때문에 노인의 볼에는 피부암을 연상케 하는 갈색 반점이 생겼다. 그것이 얼굴 양쪽 훨씬 아래까지 번져 있었다. 양손에는 군데군데 깊은 상처자리가 보였다. 밧줄을 다루어 큰 고기를 잡을 때에 생긴 것이지만 어느 것도 요즘 생긴 상처는 아니었다. 물고기가 살지 않는 사막의 부식지대처럼 낡고 오래된 거친 상처들이었다. 그의 모든 것은 다 늙었으나 다만 바다와 같은 빛깔인 두 눈만은 명랑하고 불굴의 생기가 감돌고 있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은 조각배를 매놓은 뚝에 함께 올라가면서 말했다. 이젠 할아버지와 함께 갈 수 있어요. 돈도 좀 벌었으니. 지금까지 노인이 소년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소년은 노인을 따랐다. 안 된다. 노인이 말했다. 네가 타고 있는 배는 운이 트인 배니 그냥 그 배에 있거라. 하지만 87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3주일 동안 매일 큰 놈을 잡았던 걸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말고. 노인이 말했다. 난 네가 내 솜씨를 의심해서 떠난 것이 아니란 걸 알고 있어. 아버지가 할아버지 곁을 떠나게 했어요. 전 어리니까 아버지 말을 따라야 했고요. 알아. 노인은 말했다. 당연한 거지. 아버진 신념이 없어요. 그래. 그렇지만 우리에겐 신념이 있지. 그렇지 않니? 맞아요. 소년이 말했다. 테라스에서 맥주를 사드리고 싶어요. 선구는 나중에 나르기로 해요. 좋아. 노인이 말했다. 어부끼리 사양할 건 없지. 테라스에 자리를 잡자 어부들이 노인을 놀렸지만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중 나이든 어부들은 그를 보고 서글퍼했다. 그러나 내색은 하지 않고 조류가 어떻고 어느 정도의 깊이의 낚싯줄을 내렸으며 좋은 날씨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는 등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만 점잖게 이야기했다. 많은 어획골을 올린 어부들은 벌써 들어와 마린의 배를 갈라 2장의 판자 위에 늘어놓고는 판자 양쪽에 2사람씩 붙어 비틀거리며 어류 저장고로 운반해 갔다. 여기서 하바나의 어시장으로 실어갈 냉동 화물차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은 그 상어들을 맞은편 해안에 있는 상어 공장으로 날랐다. 그곳에서 상어를 도르래와 밧줄로 달아 올려서
간을 빼내고 지느러미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살을 소금에 절이기 위해 토막을 내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면 상어 공장으로부터 항구 건너로 냄새가 풍겨왔다. 그런데 오늘은 바람이 북풍으로 바뀌더니 곧 그치고 말아 냄새가 날 듯 말 듯 희미하게 풍겨왔다. 테라스는 햇살이 밝게 비쳐 아늑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불렀다.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맥주잔을 손에 든 채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다. 내일 쓰실 정어리를 좀 구해다 드릴까요? 괜찮아. 가서 야구나 해. 나는 아직 노를 저을 수 있고 로헤리오가 어망을 던져주니까. 그래도 가고 싶어요. 같이 고기잡이를 못하니까 무엇이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미 맥주를 사주지 않았니? 너도 이제 어른이 다 되었구나. 맨 처음 저를 배에 태워주신 게 몇 살 때였죠? 5살 때였지. 고기를 잡아 올렸을 때 그놈이 어찌나 퍼덕거렸는지 하마터면 배가 박살날 뻔했지. 그때 너도 죽을 뻔했었어.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그놈의 꼬리가 어찌나 무섭게 날뛰던지 배에 가름나무가 다 부러졌었죠. 할아버지는 나를 젖은 낚싯줄이 있는 이물 쪽에 던졌어요. 배가 마구 흔들리고 마치 나무를 팰 때처럼 고기를 몽둥이로 후려 패니 들큼한 피냄새가 물씬 풍겼어요. 정말로 기억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거냐? 우리가 처음 나갔을 때의 일은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자신만만하고 사랑스러운 눈매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네가 내 자식이라면 데리고 나가서 모험을 해보겠다만 하고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너는 네 아버지의 아들이고 너희 어머니의 아들이며 지금은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잖니. 정어리를 구해올까요? 그리고 미끼도 4개쯤 구해올 수 있어요. 오늘 쓰다 남은 미끼가 있다. 소금에 절여서 괴짝에 넣어두었지. 싱싱한 걸로 4개쯤 구해드릴게요. 정 그러면 하나만 구해다 주렴. 노인은 말했다. 그에게는 아직 희망과 자신감이 남아 있었으며 그것이 지금 미풍이 불자 새롭게 일고 있었다. 그러면 2개만 갖다 드리겠어요. 소년은 말했다. 좋아. 노인이 동의했다. 그런데 훔친 건 아니겠지? 훔칠 수도 있었지만 소년이 말했다. 산 거예요. 고맙다. 노인은 말했다. 그는 단순한 성격이라 일단 한번 결정하고 나면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가 양보했다는 걸 깨달았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참된 자부심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조류가 이 상태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는걸? 노인이 말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하고 소년이 물었다. 멀리 나갔다가 바람이 바뀌면 돌아올 생각이다. 동이 트기 전에 나갈 작정이야. 저도 주인 아저씨에게 멀리 나가자고 해보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야 할아버지가 큼직한 놈을 잡았을 때 모두들 거들어 드릴 수 있죠. 그 사람은 멀리까지 나가려 하지 않아. 맞아요. 소년이 말했다. 그렇지만 전 새가 고기를 찾고 있는 장면 같은 거나 또 주인이 보지 못한 것을 봤다고 우겨서 돌고래를 쫓아 멀리 나가게 할 거예요. 그 사람 시력이 그렇게 나쁘냐? 장님이나 똑같아요. 그거 참 이상하군. 그 사람은 거북잡이는 한 일이 없는데 거북잡이를 하면 눈을 망치지.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모스키토 해안에서 몇 년씩이나 거북잡이를 하셨어요. 눈이 좋잖아요. 나야 이상한 늙은이니까.
하지만 엄청나게 큰 고기가 걸리면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겨낼 수 있지. 게다가 여러 가지 기술이 있거든. 자, 이제 선구를 집으로 나르기로 해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야 투망으로 정어리를 잡으러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들은 배에서 선구를 집어들었다.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메고 소년은 단단히 꼰 낚싯줄을 감아 넣은 나무 괴짝과 갈퀴와 창이 꽂힌 작사를 날랐다. 미끼통은 큰 고기를 배 위로 끌어올렸을 때 고기에 힘을 빼는 데 쓰는 몽둥이와 함께 배 뒤편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아무도 이 노인의 것을 훔치는 자는 없다. 그러나 돛이나 무거운 그물이 밤이슬을 맞으면 좋지 않으므로 집에 갖다 두는 것이 상책이다. 노인도 이곳 사람들이 설마 자기 것을 훔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작살이나 못을 배에 둠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노인의 오두막집으로 걸어가서 열려진 문으로 거침없이 들어갔다. 노인은 돛을 감은 마스트를 벽에 세워놓았다. 소년은 나무 상자나 다른 선구들을 그 위에 놓았다. 마스트는 방 하나밖에 없는 오두막집에 거의 끝까지 닿을 만큼 길었다. 오두막집은 이 지방에서 구아노라고 부르는 종려나무 싹에 딱딱한 껍질로 지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침대와 테이블, 의자, 그리고 불을 피워서 음식을 끓이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튼튼한 섬유인 구아노 잎을 여러 장 겹쳐서 만든 갈색 벽에는 그림이 2장 붙어 있었다. 하나는 색칠한 예수의 성심상이고 또 하나는 코브레의 성처녀였다. 그 어느 것이나 죽은 아내의 유품이었다. 전에는 그 벽에 색이 바랜 사진이 걸려 있었으나 노인은 그것을 떼어버렸다. 그것을 보고 쓸쓸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싫어서였다. 지금 그것은 한쪽 구석 선반 위에 세탁해둔 셔츠 밑에 놓여 있었다. 무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생선밥이 있어. 너도 먹고 갈래? 아니요. 나는 집에서 먹겠어요. 불을 지펴드릴까요? 괜찮아. 조금 있다 내가 하지. 찬밥을 그대로 먹어도 돼. 그럼 투망을 가져올까요? 그래라. 투망 같은 것은 없었다. 그것을 팔아버린 것을 소년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과 소년은 이 허구의 일을 매일같이 되풀이하는 것이다. 또한 거기에는 생선 섞인 밥도 없었다. 이런 것을 소년은 잘 알고 있었다. 85이란 좋은 수야. 하고 노인은 입을 열었다. 어때? 내가 1000파운드 이상 가는 놈을 낚아오는 것을 보고 싶지? 투망을 치고 오겠어요. 정어리를 듬뿍 잡아올 테니 할아버지는 햇볕이나 쬐면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러지. 어제 신문이 있으니 야구 기사나 읽을까? 어제 신문이란 것도 꾸민 말인지 어떤지 소년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노인은 신문을 침대 밑에서 끄집어냈다. 보데가에서 페리코가 주더구나 하고 노인이 설명했다. 정어리를 잡으면 돌아오겠어요. 할아버지 것이나 내 것이나 다 얼음에 채워두었다가 아침에 나누기로 하죠. 돌아오거든 야구 얘기나 들려주세요. 양키즈가 이기게 마련이지. 하지만 클리브랜드 인디언즈가 있으니 마음 놓을 수 없어. 양키즈를 믿으렴 위대한 디마지오가 있잖아.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즈와 클리브랜드의 인디언스가 걱정되는데요. 정신 차려. 그러다간 신시내티 레즈나 시카고 화이트삭스까지 염려가 될 판이구나. 잘 연구해 놓았다가 제가 돌아오거든 얘기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끝이 85가 되는 복권을 사두는 것이 좋지 않겠어? 내일은 85세 만이니까. 그것도 그렇군요. 하고 소년이 대답했다. 그러나 81이라는 놀랄만한 기록이 있잖아요. 87이 좋지 않아요? 그런 건 두 번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넌 어디서 85의 복권을 살 수 있겠니? 살 수 있죠? 한 장 부탁해. 2달러 반이야. 그런데 누구한테 꾼담? 문제 없어요. 2달러 반쯤은 언제든지 꿀 수 있어요. 나도 꿀 수 있지. 그렇지만 난 꾸기는 싫어. 처음부터 꾸기 시작하면 다음에도 또 꾸게 되니까. 할아버지, 몸을 따뜻이 해야 돼요. 9월이니까. 큰 고기가 걸리는 달이야. 9월이라면 누구든지 어부 행세를 할 수 있지. 그러면 정어리를 잡으러 가겠어요. 소년이 돌아와 보니 노인은 의자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해는 이미 서산을 넘어갔다. 소년은 헌 군용 담요를 가져다가는 의자 뒤에서 싸듯이 노인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이상한 어깨였다. 늙기는 했으나 아직도 힘이 있었다. 목덜미의 선도 여전히 팽팽해서 이렇게 잠들어 머리를 숙이고 있어도 주름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가 입은 셔츠는 온통 기워서 마치 돛과 같았다. 그것도 햇빛에 발해서 여러 가지 색으로 퇴색해 있었다. 머리는 역시 늙었고 눈을 감은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무릎 위의 신문이 저녁의 미풍에 펄럭이고 있었으나 팔의 무게가 겨우 그것을 누르고 있었다. 맨발이었다. 소년은 노인을 깨우지 않고 그냥 나갔다. 소년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노인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만 주무세요. 하고 소년이 말하며 손을 무릎에 갖다 얹었다. 노인은 눈을 떴다. 한순간 노인은 먼 꿈나라에서 돌아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윽고 노인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가지고 있는 게 뭐니? 저녁 식사예요. 하고 소년이 대답했다. 이제부터 저녁을 잡수셔야죠. 난 별로 시장하지 않은데. 자, 어서 잡수세요. 먹지 않고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요. 전에는 그러기도 했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노인은 신문을 접고 나서 담요를 개기 시작했다. 담요는 그냥 몸을 싸고 계세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할아버지께서 굶으면서 고기잡이를 하도록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오래오래 살고 몸조심하려무나 하고 노인이 말했다. 그런데 뭘 먹을 게 있나? 검정 콩밥하고요. 바나나 프라이드와 스튜 약간이에요. 소년은 그것을 이중으로 된 양은 그릇에 담아서 테라스에서 가지고 나왔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종이 냅킨으로 싼 나이프와 포크, 그리고 수저가 한 벌씩 들어있었다. 이건 누가 준 거지? 마틴이요. 주인 말이에요.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군. 제가 벌써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인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큰 고기를 잡으면 그 사람에게 고기 뱃살을 줘야겠어. 노인은 말했다. 그 사람은 이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지.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뱃살보다 훨씬 좋은 것을 줘야겠는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한 사람이야. 맥주도 2병 주셨어요. 나는 깡통 맥주를 제일 좋아하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병맥주인걸요? 해티 맥주예요. 병은 돌려줄 거예요. 정말 고맙구나. 하고 노인은 말했다. 그럼 먹기로 하자꾸나. 아까부터 잡수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소년이 다정스럽게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준비되실 때까지 그릇을 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젠 준비가 됐다. 노인이 말했다. 나는 손이 씻고 싶었던 거야. 손은 어디서 씻었을까? 하고 소년은 생각했다. 이 마을의 급수지는 여기서 거리를 둘이나 내려가야 있었다. 물을 가져와야 했을 것을 하고 소년은 생각했다. 비누와 좋은 수건도 가져와야겠는데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이 모자랄까? 나는 이 노인을 위해서 셔츠도 하나 더 준비해야 하고 겨울 준비로 재킷이랑 신발 그리고 담요도 한 장 더 준비해 와야겠구나 하고 소년은 생각했다. 스튜가 정말 맛있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얘기를 해주세요. 하고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역시 내가 말한 대로 양키즈 팀이야. 하고 노인은 만족스럽게 말했다. 양키즈는 오늘 졌는데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위대한 디마지오가 다시 실력을 발휘해 줄 거야. 팀에는 또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당연한 말이지. 그러나 디마지오가 있으면 달라지거든. 다른 리그에서라면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두 팀 중에서 나는 브루클린 편을 들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역시 디크 시슬러 생각이 나거든. 그리고 옛 구장에서 큰 안타를 쳤던 생각도 난단 말이야. 역시 그런 타격은 좀처럼 없었어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제일 긴 안타를 그가 쳤었나 봐요. 그가 늘 테라스에 나타나던 일이 생각나니? 난 그를 데리고 낚시에 함께 가고 싶었지만 나는 소심한 사람이라 부탁도 하지 못했었지. 그래서 나는 너에게 부탁해서 그를 낚시에 가도록 하려 했지만 너도 소심한 사람인지라 부탁을 못하지 않았느냐 말이다. 그랬었죠. 제가 큰 실수를 했었죠. 부탁했었더라면 우리와 함께 낚시하러 가줬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두고 자랑거리가 생겼을 텐데. 나는 저 위대한 디마지오를 고기잡이에 데리고 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단다. 하고 노인은 말했다. 소문에는 말이야. 그의 아버지가 어부라던데. 아마 그도 우리처럼 가난했었나 보지. 그러니까 우리를 잘 이해해 줄 거야. 위대한 시슬러의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제 나이 때는 벌써 빅리그에 나갔었나 봐요. 내가 네 나이 때는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횡범을 단 배를 탔고 저녁 무렵이면 해안을 걸어다니고 있는 사자를 본 일도 있었다. 알고 있어요. 언젠가 저에게 얘기해 주셨죠. 아프리카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야구 이야기를 할까? 야구 이야기로 하세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존 제이 매크로 얘기를 해주세요. 소년은 조타를 제이로 약해서 발음했다. 그 사나이도 옛날에는 가끔 테라스에 나타났었단다. 그러나 그는 술을 마시게 되면 거칠어지고 입이 험악해지고 다루기가 무척 힘든 사람이었지. 야구뿐만 아니라 경마에도 대단한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야. 하여간 늘 그의 주머니 속에는 말의 일람표가 들어있었고 뻔질나게 전화통에도 대고 말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았단다. 그는 위대한 감독이었나 봐요. 소년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그가 제일 가는 감독이라고 하셨어요. 그야 그가 곧잘 이곳에 나타났으니까 그랬겠지. 하고 노인이 말했다. 그러나 만일 드로체가 매년 이곳에 계속 나타났더라면 너의 아버지는 그가 가장 위대한 감독이라고 하셨을 게다. 그럼 누가 가장 위대한 감독이에요? 루크예요? 마이크 곤잘레스예요? 둘 다 비슷비슷하겠지. 그럼 가장 훌륭한 어부는 할아버지고요. 아니다.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어부를 알고 있다. 어림없는 소리 하고 소년이 말했다. 솜씨가 좋은 어부도 있고 훌륭한 어부가 덜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세계 제일이에요.
고맙구나. 네 말을 들으니 마음이 즐거워지는구나. 이제 바라는 것은 너무 커다란 고기가 나타나서 너의 생각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말았으면 하는 거란다. 그런 고기가 있을 리 없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전처럼 강하시고요. 아니야. 나는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단다. 하고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고 게다가 배짱도 있으니까 말이야. 할아버지, 그만 주무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내일 아침엔 기운이 나실 것 아니에요. 저는 먹은 그릇을 테라스에 돌려주겠어요. 그럼 잘 자거라. 내일 아침에 내가 깨우러 갈 테다. 할아버지는 저의 자명종 시계니까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그리고 나이가 나의 자명종 시계이기도 하지. 하고 노인이 말했다. 늙은이는 왜 그렇게 일찍 잠을 깨는지 모르겠구나. 좀 더 긴 하루를 갖고 싶어서일까? 저도 모르겠어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젊은 사람들은 늦도록 곤하게 잠잔다는 것 뿐이에요. 그건 나도 기억하고 있지. 하고 노인이 말했다. 염려 마라. 제 시간에 깨워줄 테니. 저는 주인이 저를 깨우는 것이 싫어요. 왠지 제가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처럼 느껴져서요. 알았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소년은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등불을 켜지 않고 식사를 했었다. 그래서 노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노인은 바지 가운데 신문을 말아서 넣고 그것을 베개로 했다. 그리고 담요로 몸을 둘둘 감고 침대 스프링을 덮어놓은 신문지 위에서 잤다. 노인은 금세 잠이 들고 아프리카의 꿈을 꾸었다. 노인은 아직 소년 시절이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긴 해안, 눈이 부시도록 하얀 해안, 그리고 드높은 갑과 거대하게 치솟은 갈색의 산봉우리들이 꿈에 나타났다. 요즘 노인은 밤마다 이 해안을 꿈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꿈속에서 기슬게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파도를 헤쳐오는 토인의 배를 보았다. 그리고 갑판의 타르 냄새와 뱃밥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아침이면 육지에서 불어오는 미풍 속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냄새를 맡았다. 보통 때 같으면 노인은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를 맡으며 눈을 뜨고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갔다. 그러나 오늘 밤엔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가 너무 빨리 왔다. 그는 꿈속에서도 그것이 너무 일찍 오는구나 하고 의식하면서도 여전히 꿈을 꾼다. 노인은 섬의 흰 봉우리들이 바다 위에 솟아있는 광경을 바라다 본다. 그리고 다음에는 카나리아 군도의 여러 항구라든가 정박소들이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노인의 꿈속에는 폭풍우, 여자, 커다란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다. 큰 고기도, 싸움도, 힘겨름도, 그리고 죽은 아내도 나타나지 않았다. 꿈꾸었던 것은 다만 이곳저곳 고장들에 관한 것과 해안의 사자꿈뿐이었다. 사자들은 황혼 속에서 마치 고양이 새끼들처럼 놀았고 노인은 마치 그 소년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자들을 사랑했다. 그는 결코 소년에 관한 꿈은 꾼 일이 없었다. 노인은 문득 눈을 떴다. 열려져 있는 창에서 달을 바라보며 바지를 펴서 입었다. 오두막집 밖에서 노인은 소변을 보고 소년을 깨우기 위하여 길을 걸어 올라갔다. 새벽 추위에 노인은 몸을 떨었다. 그러나 이렇게 몸을 떨고 있노라면 차츰 몸이 따뜻해 온다는 것과 또 곧 바다 위에서 노를 젓게 될 것도 알고 있었다. 소년이 살고 있는 집은 대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그래서 노인은 가만히 문을 열고 맨발로 조용히 들어갔다.
소녀는 첫 번째 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지고 있는 어렴풋한 달빛 속에서 노인은 잠자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노인은 소년의 한쪽 발을 살며시 잡고 그가 눈을 뜨고 얼굴을 돌려 자기를 바라볼 때까지 꼭 쥐고 있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년은 침대 옆 의자에서 바지를 집어들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입었다. 노인이 문 밖으로 나가자 소년도 노인의 뒤를 따랐다. 소년은 졸렸다. 노인은 한 팔을 소년의 어깨 위에 감싸듯이 올려놓으면서 말했다. 미안하다. 천만에요. 어른이라면 그 정도의 일은 해야죠. 그들은 노인이 사는 오두막집 쪽으로 내려갔다. 내려가는 컴컴한 길에는 맨발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배의 돛대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보였다. 노인의 오두막집에 당도하자 소년은 바구니에 든 낚싯줄 감은 것과 갈고리대와 작사를 들고 노인은 돛을 감아 놓은 돛대를 어깨에 맸다. 커피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선구들을 배에 싣고 나서 들기로 하자. 그들은 이른 아침에 어부들이 해장하는 곳으로 가서 연유통으로 커피를 마셨다. 할아버지, 어젯밤에는 편안히 주무셨어요? 하고 소년이 물었다. 소년은 아직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았으나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잘 잤다 마노린 하고 노인이 말했다. 오늘은 자신이 있다. 저도요. 소년이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와 저의 정어리와 싱싱한 미끼를 가져와야겠어요. 우리 주인은 성구를 자기가 직접 운반해요. 아무나 어떤 것도 운반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다르지 하고 노인이 말했다. 나는 네가 5살 때부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운반하도록 해왔으니까 말이야. 저도 알고 있어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곧 돌아올게요. 할아버지는 커피를 한 잔 더 들고 계세요. 여기는 외상이 통하니까. 소년은 맨발로 산호 바위를 걸어서 미끼를 맡겨둔 얼음집으로 갔다. 노인은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이것이 그가 취할 하루의 전 양식이었다. 그래서 노인은 그것을 마셔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인은 벌써 오래전부터 먹는 것이 귀찮아졌기 때문에 점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조각배의 뱃머리에는 물병이 있었다. 그것만 있으면 하루를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 소년이 정어리와 신문지에 싼 2마리의 미끼를 가지고 되돌아왔다. 두 사람은 발밑에 자갈 섞인 모래의 감촉을 느끼면서 조각배가 있는 곳으로 오솔길을 내려갔다. 그리고 조각배를 들어서 물 위에 띄었다. 할아버지, 행운을 빌게요. 오냐, 고맙다. 하고 노인이 대답했다. 노인은 노를 메어 놓은 밧줄을 노바지 말뚝에다 동여매고 노를 물에 철썩 담그면서 몸을 휙 앞으로 구부리고 어둠 속 항구 밖으로 배를 저어 나갔다. 그 밖에 몇 척의 배들도 바깥 바다를 향해서 저어가고 있었다. 달이 산 너머로 져버렸기 때문에 배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으나 노를 저을 때마다 일어나는 물소리를 노인은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이따금 어떤 배 위에서 말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러나 대개의 배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다만 노로 물을 젓는 소리만 들려왔다. 이윽고 배들이 항구 밖으로 나가자 모두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배들은 고기가 잡힐 것이라 생각되는 방향으로 나갔다. 노인은 오늘은 멀리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육지의 냄새를 뒤로 하고 싱그러운 새벽의 냄새가 꽉 차 있는 태양 속으로 저어 나갔다. 어부들이 큰 샘이라 부르는 곳까지 저어왔을 때 노인은 문득 물속에서
해초가 인광을 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곳은 물 깊이가 벼랑간 700피트로 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으며 조류가 그 바다 밑바닥의 가파른 경사면에 부딪혀서 생기는 소용돌이 때문에 모든 종류의 고기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작은 새우와 미끼 고기가 떼를 지어 모여 있는가 하면 이따금 가장 깊은 구멍에서는 오징어 떼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들은 밤이 되면 해면에 떠올라서 오고 가는 큰 고기들의 밥이 되고 있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도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를 저으며 날치가 수면에서 날아오를 때 일으키는 부르릉 떨리는 소리라든가 그 빳빳이 세운 날개가 밤하늘을 날고 있을 때 내는 쉬쉬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바다에서는 날치가 노인에게는 가장 절친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날치를 무척 좋아했다. 노인은 새들을 가엾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작고 약하게 생긴 제비갈매기처럼 항상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있지만 거의 찾아내지 못하는 새를 보면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새란 놈은 우리들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군. 파리매라든가 힘센 종류의 새는 빼놓고 말이야. 헌데 왜 제비갈매기처럼 연약하고 예쁜 새를 만들어냈을까? 이렇게 잔인한 바다 위에 말이야. 바다는 다정스럽고 아름답긴 하지. 하지만 바다는 잔인해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그렇게 되어버리곤 하지. 그런데도 저 새들은 가냘프고 구슬픈 소리로 울면서 날다가 수면에 주둥이를 쳐박고 먹이를 찾는단다. 저 새들은 바다에서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말이다. 바다를 생각할 적마다 노인은 언제나 라마르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것은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바다를 부를 때 사용하고 있는 스페인 말이었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바다를 저주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바다는 여성이라는 느낌이 그들의 어조에서 사라진 일이 없었다. 젊은 어부들 가운데 낚싯줄에다 찌처럼 부표를 사용한다든지 상어의 간으로 돈을 벌어 모터보트를 사들인 패거리들 중에는 바다를 남성으로 간주하여 엘마르라고 부르는 축도 있었다. 그들에게는 바다란 투쟁의 상대였으며 작업장이기도 하고 모든 걸 간직하고 있는 그 무엇으로 생각했다. 비록 바다가 사나워지고 재앙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다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달이 여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바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려니 생각하고 있었다. 노인은 쉬지 않고 노를 저어 나갔다. 자기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노를 저어가는 동안은 별로 큰 힘이 들지 않았다. 이따금 조류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바다는 지극히 잔잔했다. 노인은 힘의 3분의 1을 조류에 떠맡기고 있었다. 처음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노인은 이 시간에 나와 있으리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일주일 동안이나 이곳 깊은 우물을 찾아 헤매어 왔지만 허사였었지. 오늘은 가다랭이나 다랑어떼가 몰리는 곳에 그물을 내려봐야겠다. 어쩌면 그 옆에 큰 놈이 있을지도 모를 테니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날이 훤히 밝기도 전에 노인은 벌써 미끼를 들이우고 배는 조류가 흐르는 대로 떠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첫 번째 미끼는 40길 되는 곳에 내렸다. 두 번째 것은 75길 되는 곳에,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것은 각각 125길이나 되는 푸른 물속으로 내렸다. 미끼 고기는 모두 머리를 아래쪽으로 한 채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미끼 고기는
낚싯바늘의 중심부에 꿰매듯 단단히 붙여놓았다. 바늘의 꼬부라진 부분과 끝부분은 싱싱한 정어리로 싸두었으며 바늘로 두 눈을 꿰뚫어 놓은 정어리는 마치 강철 막대기에 받쳐져 있는 반원형의 화환과도 비슷했다. 큰 고기가 접근해 온다고 해도 먹음직한 냄새와 맛을 풍기지 않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는 셈이었다. 소년으로부터 싱싱한 다랑어 새끼 2마리를 받았었는데 그것은 가장 깊이 들이운 2개의 낚싯줄에 추처럼 매달아 놓았고 또 다른 줄에는 전에 쓰던 큰 푸른빛 전갱이와 노란빛이 나는 연어를 매달아 놓았다. 전에 한번 썼던 것이지만 아직 성했기 때문에 고기의 냄새를 풍겨서 유혹하기 위하여 싱싱한 고등어와 함께 물속에 매달아 놓은 것이다. 줄은 각각 굵기가 큰 연필만 했고 초록빛 칠을 한 막대기를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고기가 미끼를 물기만 하면 막대기는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어느 그물에나 각각 40길짜리 밧줄이 달려 있었고 그것이 또 다른 여분의 밧줄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고기가 낚싯줄에 300길이 넘도록 끌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노인은 뱃전 너머로 나와 있는 3개의 막대기가 기울기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낚싯줄이 적당한 수심에서 위아래로 팽팽하게 드리워져 있도록 조용히 노를 젓고 있었다. 날이 아주 밝아지고 금세 태양이 떠올라 올 것만 같았다. 바다 위에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노인은 다른 배들을 볼 수 있었다. 배들은 수면을 기어가듯 나직이 떠 있으면서 해안을 배경으로 하고 조류를 넘어 한가로이 흩어져 있었다. 태양은 서서히 빛을 더해갔다. 바다 위에 그 섬광을 쏘아놓았는가 하면 바로 다음 순간에는 완전히 떠올라서 평평한 바다가 노인의 눈에 빛을 반사해와 눈이 아플 정도로 부셨기 때문에 얼굴을 돌린 채 노를 저었다. 노인은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운 물속에 드리워져 있는 낚싯줄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노인은 누구보다 낚싯줄을 똑바로 들이울 수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두운 해류 속에서라도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수심의 장소에다 미끼를 놓고 그곳을 지나가는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대개의 어부들은 미끼를 조류의 흐름에다 떠맡겨버린 채 띄워놓고 100길은 되리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60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 미끼를 떠돌아다니게 하는 것이 일수였다. 그러나 노인은 생각했다. 나는 틀림없지 하고. 다만 내게는 운이 없다는 것뿐이지. 하지만 운이라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운이 오늘 닥쳐올지도 모르는 것이며 아무튼 매일매일이 새날이 아닌가 말이야. 재수가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정확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운이 돌아와 주면 나는 준비를 다하고 기다리고 있는 셈이니까 말이다. 태양이 떠오른 지 2시간이 지났다. 이제는 동쪽을 바라다 보아도 별로 눈이 아프지 않았다. 시야에 배가 3척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것도 모두 해면 가까이 보였다. 먼 해안선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한평생 아침의 태양광선이 내 눈을 상하게 하고 있었어. 하고 노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눈은 아직 끄떡없다. 저녁 때 해를 똑바로 바라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 햇살도 지금의 햇살보다 더 강한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나 아침 햇살은 눈이 아프다. 바로 그때 구남새 한 마리가 긴 날개를 펴고 앞쪽 바다의 상공을 맴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새는 그의 눈앞에서 날갯깃을 치켜들고 급강하해서
수면 아슬아슬한 곳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맴돌듯 하늘로 솟구쳐 올라왔다. 저놈이 뭘 본 게로구나. 노인은 큰 소리로 짓거렸다. 저놈이 그냥 먹이를 찾고 있는 것만은 아니야. 노인은 새가 맴돌고 있는 곳으로 천천히 노를 저어 나갔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낚싯줄을 상하로 고추 드리워져 있도록 하면서 저어갔다. 다만 그는 틀림없이 고기를 낚아 올리고 싶었기 때문에 얼만큼 조류를 거슬러 가면서 빠르게 노를 저어 나가고 있었다. 그리 서두를 것까지는 없었으나 새를 이용하여 낚아 올리고 싶었던 것이었다. 새는 다시 상공을 향하여 솟아올랐다가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맴돌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면 위로 급강하해 내려오는 것이었다. 노인은 날치가 물속에서 튀어나와 수면 위를 필사적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돌고래로군 하고 노인은 큰 소리로 짓거렸다. 큰 놈인데. 노인은 노를 노바지에 걸어놓고 뱃머리 밑창에서 작은 낚싯줄을 꺼냈다. 그 줄에는 철사로 된 낚시거리와 중간 크기의 낚시가 달려 있었다. 노인은 거기다 정어리 한 마리를 미끼로 달았다. 그리고 재빨리 낚싯줄을 뱃전 너머로 던지고는 고물 쪽 고리에다 단단히 동여맸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개의 낚싯줄에다 미끼를 달아둔 채 이물 구석에 놔두었다. 노인은 다시 노를 젓기 시작했다. 날개가 긴 검은 새가 수면 나직이 먹이를 열심히 찾아 날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새가 다시 급강하려고 날개를 획 기울이고 날치의 뒤를 쫓으면서 초조한 듯이 사납게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노인의 눈은 그 순간 해면 아슬아슬하게 부풀어 오르는 물체를 놓치지 않았다. 커다란 돌고래의 무리가 도망치는 날치떼를 쫓아 물 위에 올라온 것이었다. 돌고래는 날치의 아래쪽을 전속력으로 물을 가르면서 돌진하고 있었다. 날치가 해면에 떨어지는 날에는 끝장인 것이다. 돌고래가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굉장한 돌고래 떼로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돌고래 떼는 아주 넓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날치가 도망갈 길이 없었다. 새도 먹이를 차지할 가망은 없었다. 그 새에게는 날치는 너무 큰 먹이였고 게다가 너무 빨랐다. 노인은 날치가 몇 번이나 수면에서 튀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헛된 동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돌고래 떼는 내게서 멀리 도망쳐 나갔군 하고 노인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놈들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무리에서 처져 있는 놈 한 마리 정도는 낚을 수도 있겠지. 게다가 내가 노리고 있는 큰 고기는 돌고래 떼들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틀림없이 그놈들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육지 쪽에서는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해안은 한 줄기 푸른 선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그 뒤로 엷은 푸른 산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곳 물빛은 검푸른 빛이었다. 너무 검푸르러서 거의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노인은 그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운 물속에는 마치 채로 쳐낸 듯한 붉은 부유생물이 떠있고 태양광선이 짜내고 있는 이상한 광선의 무늬가 어렴풋이 보였다. 노인은 낚싯줄을 보이지 않는 물속으로 들이우고 그것이 똑바로 드리워졌나 눈여겨보고 있었으나 곧 그는 만족스러웠다. 왜냐하면 부유생물이 많을수록 그 밑에는 반드시 고기가 많이 몰리기 때문이었다.
태양이 이렇게 높이 떠올랐는데도 물속에서 이상한 광선의 무늬를 볼 수 있는 것은 날씨가 좋은 탓이었으며 육지의 구름 형태로서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바다 위에서 멀리 보이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겨우 보이는 것이라고는 햇살을 받아 노랗게 바래어 조각배 곁에 떠 있는 해초와 제법 형태를 갖추고 보랏빛으로 번쩍거리는 고깔 해파리의 아교질 불애들 뿐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누웠다가 다시 고추 섰다가 했다. 거무스름한 보랏빛인 가느다란 실 모양의 그것들이 물속에서 1야드가량이나 꼬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으며 그것은 마치 물거품처럼 한가로이 둥실둥실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아구와 마라 하고 노인이 중얼거렸다. 갈보년 같으니라고. 가볍게 노를 저으면서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꼬리가 길게 늘어뜨려진 가느다란 줄 사이로 그것과 똑같은 빛깔을 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물거품이 떠있는 그 밑에 생긴 그늘 아래를 떼지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보이기도 했다. 이 고기들은 그 독에 면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못했다. 그 보랏빛 끈적끈적한 가느다란 줄이 낚싯줄에 엉겨붙는 날에는 그것을 만진 손이나 팔에 물집 같은 상처가 생기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온나무에서 오른 독과 비슷한 작용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이 독이 번져 나가는 것이 더 빨랐다. 게다가 이것은 채찍 자국과도 같은 흠집이 생기는 것이었다. 무지갯빛 거품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이것은 바다에서도 가장 허황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노인은 커다란 바다 거북이가 그것을 꿀꺽꿀꺽 삼켜버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즐거웠다. 바다 거북이들은 이것들을 보면 정면으로 다가와서 눈을 딱 감은 채 몸을 완전히 등껍질 속에 숨기고 섬유상 세포를 모조리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노인은 바다 거북이가 이것들을 먹어치우는 광경을 구경하는 것이 좋았다. 뿐만 아니라 노인은 폭풍이 지나간 다음 해안에 쳐올려진 이것들을 뿔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발꿈치로 밟아 퍽퍽 터트릴 때 일어나는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이 좋았다. 노인은 푸른 바다 거북이나 대모 거북이를 좋아했다. 우아하고 빠르고 값이 나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크기만 하고 우둔하기만 한 왕바다 거북이에 대해서는 친숙함과 함께 경멸감도 느끼고 있었다. 이놈은 누런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었으며 암컷과 사랑을 할 때도 볼품없는 동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놈은 눈을 딱 감은 채 아주 만족스러운 듯이 고깔 해파리를 꿀꺽꿀꺽 잡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노인은 지금까지 여러 번 바다 거북이를 잡는 배를 탄 적이 있었지만 바다 거북이에 대해서 아무런 신비스러운 느낌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는 오히려 가엾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크기는 지금 타고 있는 조각배 크기만 하고 무게도 1톤가량이나 되는 거대한 것도 있었지만 심지어 그런 놈에 대해서도 동정을 느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바다 거북이의 심장은 완전히 제거되어 버린 후에도 몇 시간이나 고동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내 심장도 이것과 비슷한 것이려니 했고 또한 손발도 바다 거북이의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노인은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바다 거북이의 흰 알을 먹었다. 9월과 10월의 큰 고기의 수확을 위해서 5월 한 달 동안 매일처럼 바다 거북이의 알을 먹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노인은 어부들이 선구를 맡겨두는 판잣집의 커다란 드럼통에서
매일 상어의 간유를 한 잔씩 마셨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그곳에 놓아둔 것이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 맛이 싫어서 먹지를 않았다. 싫은 것으로 친다면 어부들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고통보다는 덜한 것이었다. 상어의 간유는 감기에 효력이 있었고 눈에도 좋았다. 노인은 다시 눈을 들어서 새가 맴돌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놈이 고기를 찾았구나 하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해면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날치도 보이지 않고 미끼 고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이 지켜보고 있었을 때 작은 다랑어가 수면 위로 뛰어올랐다가 머리를 거꾸로 쳐박으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다랑어의 비늘이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났다. 한 마리가 사라지자 다른 놈들도 잇따라 뛰어올랐다가는 물속으로 곤두박질 쳐서 떨어지면서 사방의 물을 휘저으며 미끼 고기를 따라 길게 뛰곤 했다. 그것들은 미끼 고기 주변을 맴돌면서 뒤쫓고 있는 것이었다. 저놈들이 저렇게 빨리 달아나지만 않는다면 따라갈 수 있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노인은 그 주변에서 하얗게 물거품을 일으키고 있는 다랑어의 큰 떼와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미끼 고기를 향해서 새가 주둥이를 물속에 첨벙 담그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새는 큰 도움이 된단 말이야 하고 노인이 말했다. 마침 그때 한 바퀴 감아서 발을 누르고 있었던 그물의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다. 노인은 노를 놓고 줄을 단단히 끌어당기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줄에 매어 달려 있는 작은 다랑어의 무게를 느꼈다. 줄을 잡아당기는 데 따라 진동은 더욱 커졌다. 물속으로 고기의 푸른 잔등과 금빛으로 빛나는 배가 보였다. 힘껏 잡아당기자 고기는 배전을 넘어 배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이제 다랑어는 햇볕을 받으면서 고물 쪽 밑바닥에 누워있다. 단단하고 총알처럼 생긴 모양. 그 어리석은 눈은 활짝 열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초점이 없다. 잘생기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꼬리를 파닥거리고 배의 널빤지를 마구 두들기면서 스스로 생명을 재촉하고 있었다. 노인은 친절한 생각에서 그놈의 대가리를 두들기고 아직 떨고 있는 놈을 뱃곰을 구석으로 차던졌다. 다랑어야 하고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내 놈은 훌륭한 미끼가 되겠구나. 좋기 10파운드는 되겠다. 노인은 자신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큰 소리로 혼자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옛날에는 혼자 있을 때 노래를 자주 불렀다. 밤이면 스매크선이나 거북잡이 배를 탔을 때 당번이 돌아와서 혼자 키를 잡게 될 때면 간혹 노래를 부르곤 했었다. 그러나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 소년이 배를 떠난 후인 것도 같았다. 그러나 노인은 그것이 확실히 기억나지 않았다. 노인과 소년이 함께 고기잡이를 할 때는 대개 필요한 말만 서로 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밤이었으며 혹은 날씨가 나빠서 고기잡이를 나갈 수 없었을 때였다. 바다 위에서는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고 노인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귀찮게 생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것을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짓거려대는 것이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내가 큰 소리로 혼자 짓거려대는 것을 들으면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하고 그는 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러나 나는 미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배 안에 라디오를 가지고 들어와서 시끄럽게 틀어대고 있잖아. 그리고
야구 중계도 듣고 말이야. 아니야. 지금은 야구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은 꼭 한 가지 일만을 생각할 때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말이야. 저 다랑어떼 주변에 큰 고기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나는 다만 먹이를 먹다가 뒤떨어진 다랑어떼의 나고자 한 놈만을 낚아올렸을 따름이야. 대개 저놈들은 멀리서 그리고 빠르게 가고 있을 거야. 오늘은 수면에 나타난 것을 보아서 모두 북동쪽을 향해서 무섭도록 빨리 달리고 있거든. 이건 혹시 일진 탓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날씨의 탓으로 그런 것일까? 노인의 눈에는 더 이상 푸른 해안선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푸른 산의 봉우리들은 마치 눈이라도 내린 것처럼 하얗게 이어져 있었으며 더욱이 그 위로 치솟아오른 높은 눈산의 봉우리처럼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라 있었다. 바다는 아주 어두운 빛을 띠고 있었다. 무수한 부유생물의 무리들도 하늘에서 내리쪼이는 햇살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노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푸른 물속에 비쳐있는 깊고 깊은 거대한 프리즘과 1마일가량이나 되는 해저를 향해서 똑바로 들이운 낚싯줄 뿐이었다. 다랑어떼는 물러갔다. 어부들은 이러한 종류의 물고기들을 모두 다랑어라 불렀다. 다만 사고 팔거나 미끼 고기와 교환할 때만 각각 구별해서 그 이름을 불렀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노인은 목덜미에 그것을 느꼈다. 노를 젓고 있을 때 땀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젠 노젓기를 그만두어도 좋겠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한잠 자도록 해야겠다. 낚싯줄을 발가락 끝에 걸어놓고 잠들면 곧 잠을 깰 수 있을 게다. 그리고 오늘은 85일째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큰 놈을 낚아올려야 한다. 바로 그때 낚싯줄을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물 위에 나와 있던 초록색 막대기가 갑자기 쑥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옳지! 하고 그는 반색을 했다. 됐어. 그리고는 배에 꽝 하고 닿지 않도록 노를 살며시 노바지에 올려놓았다. 팔을 뻗어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사이에 살며시 줄을 잡았다. 캥기는 맛도 묵직한 맛도 없었다. 가볍게 줄을 잡고 있었다. 그러자 또 왔다. 이번에는 완전히 또는 묵직하게 당기지 않고 그저 한번 떠보는 듯한 정도였다. 노인은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백길 물속에서 마린이 낚시 끝과 곧은 부분에 덮여있는 정어리를 먹고 있는 것이고 손으로 벼려서 만든 갈고리가 조그만 다랑어 머리에서 쑥 튀어나와 있는 것이었다. 노인은 왼손으로 낚싯줄을 가볍게 가만히 잡고는 막대기에서 벗겼다. 이제는 고기에게 아무런 힘을 느끼지 않게 하고서 손가락 사이로 낚싯줄을 풀어내 줄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멀리 나왔고 또 이런 계절이니만큼 반드시 굉장히 큰 고기임에 틀림없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먹어라 고기야. 먹어. 제발 좀 먹어라. 그 어두운 600피트나 되는 차디찬 물속에서 너나 그 미끼나 얼마나 싱싱하겠느냐. 어둠 속에서 어서 한 바퀴 다시 돌고 와서 먹어보려구나. 그는 가볍고 미묘한 당기는 힘을 느꼈고 다음 순간 낚시에서 아마도 정어리의 대가리를 뜯기가 힘든지 아까보다 좀 더 힘있게 당기는 것을 느꼈다. 그 후에는 영 아무런 기별이 없었다. 어서 자! 노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한 바퀴 더 돌라고. 어서 냄새만 맡아봐. 구수하지 않아? 자, 잘 먹어보라고.
또 다랑어가 있자는가. 단단하고 차고 맛있다니까. 부끄러워할 건 없다 고기야. 어서 먹어봐. 그는 낚싯줄을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사이에 잡고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고기가 위로 헤엄쳐 올라올는지 내려갈는지 몰라서 동시에 다른 낚싯줄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자 다시 아까와 같이 가볍게 건드렸다. 필경 물고야 말 테지. 노인은 또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 제발 좀 물게 해주쇼. 그러나 고기는 물어주지 않았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가버렸을 리가 없는데 하고 노인은 중얼댔다. 절대로 가버렸을 리가 만무해. 필경 한 바퀴 돌고 있는 거야. 아마도 전에도 한번 걸린 일이 있어 그때 생각이 좀 나는 모양이지. 그때 낚싯줄의 가벼운 반응을 느꼈다. 노인은 즐거웠다. 한 바퀴를 돌았을 뿐이겠지. 노인은 말했다. 틀림없이 덤벼들어 먹을 거야. 가볍게 당겨가는 것을 느끼고 노인은 기분이 좋았으나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무언가 거세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육중한 무게를 느꼈다. 틀림없이 고기의 무게였다. 노인은 낚싯줄을 점점 더 풀어놓기 시작했다. 여분에 감아놓은 낚싯줄도 밑으로 밑으로 계속 풀려나가는 것이었다. 낚싯줄은 노인의 손가락 사이로 풀려 내려가고 있었고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에는 아무런 저항도 거의 느낄 수 없었지만 좀 전의 중량감을 노인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놈이! 하고 노인은 중얼거렸다. 이놈이 이젠 미끼를 비스듬히 입에다 물고 도망갈 셈이로군. 이놈이 한 바퀴 돌고는 삼켜버릴 테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노인은 그런 이해감을 입 밖에 내서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뭔가 좋은 일은 말해버리면 대개 일어나지 않고 만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이놈이 보통 큰 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다랑어를 입에 물고 어두운 바닷속을 도망치려고 하는 그놈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그 순간이었다. 고기가 벼랑간 딱 멈추는 것을 느꼈다. 중량감은 여전히 손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내 무게는 더욱 무겁게 압박해오고 있었다. 노인은 즉시 줄을 더 풀어주었다. 이놈이 드디어 삼켜버렸군. 하고 노인은 말했다. 잘 삼키도록 해줘야지. 노인은 손가락 사이로 줄이 풀려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왼손을 뻗어서 2개의 여분의 낚싯줄 끝을 또 다른 2개의 예비 낚싯줄에다가 단단히 동여맸다. 이제 준비는 완전히 끝난 것이다. 지금 풀고 있는 낚싯줄 외에도 40길짜리 여분의 낚싯줄을 3개나 더 준비한 것이다. 좀 더 삼키시지. 아주 꿀꺽 삼켜버리라고. 낚싯바늘 끝이 너의 심장에 깊숙이 박혀 너의 목숨을 앗아가도록 꿀꺽 삼키시지 그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자, 순순히 떠올라오렴. 내가 작살로 푹 찌를 수 있도록 말이야. 옳지. 준비가 다 됐겠지? 이젠 실컷 잡수셨겠지? 어영차! 하고 노인은 큰 소리로 외치고 2 손으로 힘껏 줄을 잡아당겼다. 1야드가량 잡아당겼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신의 무게를 실어 양팔을 번갈아 내밀면서 힘껏 당기고 또 당겨보았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고기는 그냥 천천히 달아날 뿐이었다. 노인은 한치도 고기를 끌어올릴 수 없었다. 노인의 줄은 튼튼한 것이었다. 원래 큰 고기를 잡기 위해 장만한 것이었다.
노인은 그것을 등에다 감고 왈칵 잡아당겨 보았다. 그러자 줄에서 물방울이 튀었다. 이윽고 줄은 물속에서 철썩철썩하는 한가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노인은 배에 노젓는 좌석에 버티고 앉아서 여전히 줄을 힘껏 잡고 있었다. 그리고 끌리는 힘이 느껴질 때마다 힘껏 몸을 뒤로 젖히면서 줄을 잡아당겼다. 어느 틈엔지 배는 북서쪽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고기는 꾸준히 움직이고 그들은 잔잔한 바다 위를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 다른 미끼들은 아직도 그대로 물속에 있었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 애만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노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거 참 고기놈한테 끌려가고 있는 셈이로구나. 말뚝이 된 셈인가 내가? 줄을 꼭 매놓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고기놈이 끊어버릴지도 모른다. 전력을 다해서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랬다가 줄을 당기면 풀어줘야 한다. 저놈이 자꾸 옆으로만 달아나고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다. 저놈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결심을 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는 모르겠다. 갑자기 깊이 물속으로 잠겨 죽게 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무슨 방도가 있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는 줄을 등에다 메고는 물속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각도와 꾸준히 서북쪽으로 끌려가는 배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러다가 죽고 말 테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언제까지나 이대로 배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나 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고기는 여전히 배를 끌고 꾸준히 바다로 나가고 있었고 노인은 아직도 줄을 등에 맨 채 버티고 있었다.